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얼마 전 제73주년 4.3 추념식을 지냈죠. 오늘 이슈 토크는 제주 4.3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인권 존중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는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과거의 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공개 사과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주 4.3이 대규모 인권 유린의 가슴 아픈 역사였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선행되어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양민 희생자에 대한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물꼬가 트이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네. 보다 더 젊은 추미애가 화면 안에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게 20년 전 20년도 더 됐죠. 네. 99년이니까요. 네. 네. 22년 전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네. 22년 만에 이 4.3 완전한 해결에 이제 길에 접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개무량하죠. 네. 어떤 지금 장면인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제가 지역구가 이제 서울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다음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네. 2000년 총선거를 앞두고 2달 전이 총선거 앞둔 그때의 정기국회인데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 유린의 비극의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로 넘어갑시다. 그런 취지에서 제주 4.3만 가지고 한 20여 분을 저렇게 네. 그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거든요. 김종필 국무총리는 군 출신이죠. 이 군 출신 총리에게 제가 드자비를 한 거죠. 네. 사과할 용의가 네. 있느냐. 이런 비극이 있었다. 이게 과거 일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 네. 진실을 알려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후대에 가르쳐야 된다. 역사 교과서에 기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씩씩하게 네. 따질 때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들렸을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막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소리들도 네, 좀 네, 들리고 그런데 저 때가 초선 때시잖아요. 네. 저 때 그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막 항의하고 소동 부리고 시끄럽게 하고 그만두라 그러고 연설을 방해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대정부 질문 시간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발언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하세요. 이 끝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자꾸 톤이 높아지는 빨라지고. 거죠. 빨라지고. 굉장히 떨리셨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긴장하시면서 하셨을 텐데 네. 제주 출신 아니시잖아요. 아까 네, 이야기하셨지만 네. 제주 4.3에 언제 처음 아셨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예,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제주도에서는 제주 4.3이 모든 집집마다의 비극이고 아픔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동네가 다 아는 비극이잖아요. 제일 답답한 것이 육지가 몰라준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 봄에 제주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 총재가 만들었던 당이 새정치국민회의예요. 당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대통령 대신 김대중 총재께서 당 총재도 맡고 계셨죠. 저에게 특별하게 이 4.3 특위, 당내 특위의 부위원장을 지명을 해주셨어요. 아마도 그 제주 4.3 그러면 이게 이념의 문제, 이념 공세가 너무 심하니까 4.3을 언급하면 빨갱이니까 그렇다. 빨갱이를 편든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니까 이념 공세로부터 좀 자유스러운 판사 출신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법률가니까 또 법적 문제를 더 잘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 아래에 저를 일부러 지명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이심전심. 음. 총재이신 대통령이 저렇게 하실 때는 음. 분명히 그런 뜻일 건데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 우리는 다 아는데 육지의 무관심이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림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소신껏 사명감 가지고 나서 보겠다. 그때부터 파고들게 된 거죠. 네. 네. 4.3 수영인 명부를 발굴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때 뭐 4.3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찾을 때까지 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그 과정도 궁금하고요. 예, 하게 된 찾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찾게 되신 네. 건가요? 예. 사실은 4.3 수영인 명부를 접근하기 전에 그 백조일손, 그러니까 네. 한 할아버지의 이 자손들이 몽땅 다 한날 한시에 네. 처형을 당했다 해서 이제 백조일손 유족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탐나대 교수이신 지금은 작고하신 이도영 박사님이 이만큼 서류 뭉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몇 번 복사를 반복한 거니까 수많은 의원실에 가서 도와달라고 네. 하소연했는데 외면당하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싫어하니까 제 방에 오셨을 때는 이미 너덜너덜해졌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쌓아놓고 있다가 이분의 얘기를 다 들어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 것을 기억을 담아뒀어요. 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서귀포시 중문에 있는 도순리라는 한 마을에 네. 아마 몽땅 다 그 당시에 처형을 당한 모양이에요. 총살을 다 당한 거죠. 주민들이, 네. 네. 그래서 제사를 한날 한시에 한날 한시에 지내면서 지내고. 그 자손들이 뭐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직업이 뭐라든지 쉽게 말하면 사찰 문건이고 민간인 사찰 문건이고 연좌제를 네. 적용했던 거예요. 음. 경찰이 작성한 문건인데 그게 한 60년대 이때쯤 일인데 되게 놀랐어요. 아, 이런 일을 자행을 했구나. 근데 재민일보에서 제주 4.3을 말한다라는 네, 책을 네. 여러 권을 저한테 주셨어요. 딱 열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 4.3을 말한다에 직접 취재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을 했어요. 기자로서는 분명히 정부도 뭔가 문서가 있을 건데 문서고에 접근이 안 되니 국회의원님 힘을 좀 빌리자. 같이 좀 가자 그래요. 그리고 같이 좀 찾아다니자.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마침 이제 이 문건들을 이렇게 이 필름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제주 4.3 기록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작업하시던 분이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이제 거기를 갔죠. 갔더니 바로 그 수형인 명부가 있는 거죠. 보는 순간 너무 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들이 재판 근거도 없고 육지 형무소에 수감돼 있는데 그분들 나이가 뭐 15세, 6세, 뭐 학생, 뭐 농부. 그 1949년 6월 29일 날 하루 동안에 무려 132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그때 132명의 이 일련 명단이 쭉 있는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은 대부분 정말 농업, 뭐 학생 이런 신분들이어서 과연 그 내란죄에 그 정확한 재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들고요. 근데 이게 육지 형무소에 이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 수용돼 있는 기록인 거죠. 이 기록에 하면 성인 남자는 목포, 마포, 대전 형무소, 소년수는 인천 소년 형무소에 또 여성은 전주 형무소 등 6지의 형무소로 분산 수감되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아, 이게 좀 의심스럽다. 제대로 재판 받지도 않았고 양면 피해 갔다. 그러니까요. 해서 네.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재심 재판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됐고, 네, 또 정부가 이제 제주 4.3만큼은 더 이상 쉬쉬할 수 없는 정부의 문건으로 확인이 돼버린 거니까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것이 된 것이죠. 풀어야 될 현재 진행형의 과제가 된 거죠. 네. 그런 이제 노력들이 모아져서 이제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또 이제 20여 년 만에 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당초부터 군사재판 무효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풀기에는 쉽지 않은 숙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제 일괄 재심이라는 카드를 꺼내셔서 저희가 이제 돌파구를 찾았는데요. 4.3에 대한 좀 깊은 관심, 애정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카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일괄 재심이라는 카드를 꺼내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저렇게 이제 제가 대정부 질문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역사의 과거에 지나간 일을 모른다는 건 그 불의에 힘을 주는 거예요.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로 용서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만큼은. 그래서 이걸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을 한 이후에 이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용인 명부도 발굴되고 난 후에 제주가 아무리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부가 모르쇠를 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꾀를 좀 냈어요. 이게 정부가 진상 규명을 해달라. 정부가 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공적 권위로서 사실을 발굴하고 인정을 공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사실을 발굴하고 나면 그걸 전제로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재판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걸 전제로 또 배보상도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다음에 배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분들은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다 이제 기왕에 법을 만들면 한꺼번에 다 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상규명, 재심, 배보상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상규명이 안 된 채로는 나머지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단계. 우선 정부가 진상규명하는 것.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 그 전제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막 이제 설득을 했어요. 어떤 분은 막 화도 내시고 우리 여태까지 참았는데 20가지 조항을 갖고 왔더니 다 잘라내고 겨우 11개 남았느냐 화도 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진상규명 먼저 하자라고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힘이 어떤 건가 하면 정부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이 4.3법을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이 입법이 위헌적이다. 그런데 헌법 그 재판소의 결정이 뭐였냐 하면 이건 뭔가를 전제한 게 아니다. 정부가 절차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절차법이니까 시비를 걸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걸 각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참 순서대로 하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진상 확인을 통해서 이제 재심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들도 지금 사실은.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다 정부가 보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개인이 입증 부담을 다 하면서
소송을 하기도 어렵고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를 하자 이런 논의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입법으로 사법부의 재판을 무효화하는 건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논리에 있었죠. 부딪힌 거죠. 개별적으로 소송도 안 돼, 특별법으로 무효화도 못해, 억울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걸 법무부가 직권으로 네네. 일괄 재심을 하는 그런 논의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무부 자체는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제가 67대 법무부 장관을 장관을 하고 계셨으니까. 하고 있을 네. 때 이 토론이 되니까 이제 내부에서 제가 그 부정적인 견해를 그러면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다. 과거 정부가 이런 제대로 재판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재판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피해를 정부가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피해를 당한 민간인한테 그걸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건 직권 재심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장관으로서 권위를 좀 부려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행히. 넘어온 것이고요. 네. 물론 아직도 아쉬운 게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배보상을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자료에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위자료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는 이 정부의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한 하나의 배보상의 방법으로 일단은 위자료를 먼저 이렇게 네.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배보상의 길에 일단 우리는 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고비마다 사실은 추 장관님이 네. 이제 그 역할을 하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유족회에서 4.3 해결의 은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감사패도 네, 따로 네.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 감사패 받을 때 좀 그 소회도 남다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4.3 해결의 은인이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사삼 영령들께서 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 영령들의 영혼을 좀 자유스럽게 해드렸다 해서 마음이 좀 편하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역사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쁜 날도 있구나. 어제는 그런 생각이 억울하게 그 돌아가신 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되게 처참하고 우리가 무슨 그때 그 당시 그 사회 배경을 보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찾으면 이 나라가 나한테 참 그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다들 그런 나라를 원했을 것 같은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억울한 죽음마저도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후손들이 그 족쇄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자체가 그런 족쇄에서부터 갇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주 4.3의 진상 규명과 또 재심을 통한 그런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정에서 한 분 한 분 호명하고 무죄가 선고될 때 이제 영혼이 자유스럽게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제 마음도 이렇게 좀 꽉 막혔던 게 이렇게 스르륵 녹는다 할까요? 저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그 유족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또 우리 함께 겪었던 제주 도민들 또 어떻겠어요?
함께 한다는. 네. 많이 지금 약간 감정이 마음이 짠하신가 봐요. 예. 그렇죠. 네. 그 사연 하나하나를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절로 애정이 생기고 네. 소명의식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은 또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어떤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여전히 이제 그 관료적인 그 자세는 뭐냐면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 유족 피해자들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는 크게 뭐 헤아리질 못하는 거죠. 이 제주 4.3뿐만 아니라 뭐 여순 사건, 기타 뭐 양민 학살 사건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제주 4.3을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 관료적인 입장은 굉장히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경직돼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 4.3은 푸는 방식이 대단히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만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비극적인 슬픔의 역사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제주도민들의 자각, 그다음에 연대, 협력을 통해서 풀었거든요. 앞으로 배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저는 그런 제주 전체가 그러니까 어떤 한 분 한 분이 풀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주 전체가 함께 자각하고 또 연대하고 협력했듯이 이 배보상의 완결점도 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이 배보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한 분이 뭐 어떤 구체적인 액수 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보상을 받아낸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완결점을 찍는 것이고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되는 것인 거죠. 배보상을 했는데 당신 사상이 이상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 폭력을 인정한 것이고 양민 피해를 인정한 것이고 그걸로 이제 단락을 다 완결을 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더 저는 많은 방점을 두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이제 배보상 문제까지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사실 또 4.3의 과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4.4 평화공원 가보면 여전히 백비로 누워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책임 문제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4.3과 관련해서 좀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하면 좀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좀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주신다면. 네. 4.3은 사실은 이 냉전의 그 20세기 냉전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또 지금 그 신냉전의 입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의 그 문제로 보면 안 될 것이고 20세기의 이 인권이나 또는 인권 유린이나 또는 반평화의 문제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본다면 이 4.3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자체가 하나의 그 푸는 전개 과정이 세계 인권사의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이 연대해서 푼 아주 그 모델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런 방식이었듯이 미국과 푸는 방식도 그런 인권이나 또는 평화 운동으로 좀 승화시켜 가지고 풀자. 그리고 어떤 세계 질서를 20세기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면서 그 미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잘 못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어떤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세계 평화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지켜지는 평화는 아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0세기에 있었던 걸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두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평화를 함께 지키는데 같은 비극이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이 연대할 수 있다 하는 연대 운동으로 끌고 간다면 저는 그 미국의 그 책임론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 징벌적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라 평화 운동을 함께 해 나가자. 우리도 이만큼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생겼으니 당신들의 그런 평화에 대한 연대, 협력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료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문제 푸는 방법도 함께 연대하자 하면 저는 그 미국의 사료도 구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미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도 물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연대해 나가면서도 함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제주 4.3 평화공원에 그 베를린 장벽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게 냉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이 냉전의 피해 지역에 함께 그 연대한다는 것이 앞으로 그런 어떤 세력 간의 충돌에서 어떤 그 평화를 깬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그 암시를 준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저는 미국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존하고 있는 사료들을 우리한테 제공도 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앞서 말씀 중에 이제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제주 4.3의 어떤 해결 과정들이 굉장히 나머지 과거사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선례가 될 것이다 네, 이야기를 네. 하셨거든요. 좀 어떤 지점들을 좀 그 주목해서 네. 볼 필요가 있는지 좀 네. 짚어주신다면. 네. 예. 처음에 이제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 일거에 다 해결하고 싶어 하셨지만 우선 선진상규명, 그다음 이제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그다음 단계 배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걸어온 건 아마 전무후무한 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는 건. 다시 생각해 보면 광주 5.18 같으면 광주 5.18 청문회를 통해서 그 참상이 먼저 알려지고 난 뒤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게 보상 문제로 접근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헬기로 뭐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뭐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주는 정부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일단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해놓은 거니까 그 힘으로 재심과 배보상까지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이 여순 문제나 또는 뭐 거창 양민 학살이나 뭐 광주 문제나 다 이 제주 4.3의 하나의 그 푸는 방식으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비극으로 끝낸 20세기를 우리 힘으로 하나의 그 역사 정리를 하면서 인권 가치를 복원하고 또 이렇게 어떤 정의로운 역사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 사상과 맺은 추 장관님의 그 특별한 인연으로 네. 인해서 네. 그 제주 명예도민 1호로 네. 선정이 되셨잖아요. 이 고장을 잊지 않으시도록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즈음에 법무부 장관 한 것도 4.3 영영이 시켜서 제가 장관 된 거라는 유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인권과 그 평화의 그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 제주를 따라올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주 4.3의 유적지를 그 다크 투어로 해서 네. 잘 이렇게 보존하고 또 그런 서사적인 그 비극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한번 잠겨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크 투어 유적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평화, 생명, 생태 이런 게 되게 소중하게 와 닿죠. 코로나 이전에 잘 몰랐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전 세계가 한번 몸살을 앓고 나니까 생명, 생태, 환경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저절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또 그걸 푸는 방법도 또 그걸 제주 도민이 하나가 돼서 그 비극을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함께 자각하고 함께 치유하고 또 함께 그런 역사를 문제 푸는 공동체 인식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런 게 저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네. 단순히 제주 4.3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함께 한 20년간 함께 하면서 제 영혼이 제주 도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4.3을 네. 풀 때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네, 여기까지 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에는 갈등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갈등 네.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네, 없겠지만 이 갈등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점점 심화되는 상황들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네. 있는데 들으셨겠지만 제2공항 문제도 사실은 제주의 중요한 갈등 이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제 네. 뭐 어렵사리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조금 네네. 봉합이 되나 네. 했던데 여전히 좀 이렇게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2공항 문제 좀 밖에서 보실 때 이 문제 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아마 그 여론조사 하니까 이제 공항 그 후보지 주변의 분들은 대단히 환영을 하시고 이제 조금 먼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또 이제 너무 내방객이 많으면 이 수용의 한계에 부딪혀서 뭐 각종 환경 문제, 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조금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도 많이 비등하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가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주의 현재만 보면 불편하고 좀 공항도 좀 더 짓고 이렇게 개발 욕구가 강하게 이게 솟아오르지만 딱 현재만 보지 마시고 우리 제주 4.3을 풀었듯이 이 제주의 과거가 가지고 있는 이 비극을 우리가 미래의 평화와 인권 가치를 위해서 소중하게 살려냈잖아요. 함께 연대해서. 이러면 과거도 한번 보시고 제주의 미래도 한번 보신다면 이 엄청난 보물 같은 제주를 저는 단숨에 다 소진시켜 버릴 게 아니고 조금 보존해 가면서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다 태워 먹기가 아까운 거죠. 천천히 좀 보물이니까 좀 이렇게 더 아껴 간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성급하게 개발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인이시니까요. 네. 예, 정치인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보궐 선거
민주당의 아무튼 참패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이렇게 밤을 다 새느라고 오늘 많이 부었어요.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네. 대단히 송구하죠, 우선. 네.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당 대표 할 때는 그 전국의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우리 제주 빼고는 거의 다 네. 선거를 이겼죠. 네.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는 많은 표차로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지지층에게 또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는지를 한번 성찰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도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 뭐 선거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고 대권 도전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 뭐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네. 이곳 제주에서도 많이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 가장 큰 불만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나한테 기회가 보장이 안 된다는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땀 흘린 만큼 우리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공정, 또 불공정의 갭이 너무 크다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좌절감, 열패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사실은 불공정을 혁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공정한 세상의 하나의 그런 사법 정의 실현도 기본인 거니까 제대로 이렇게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제 식구를 감싸지 않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매진을 했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은 이제 숙제이고요. 또 정치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불공정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양극화가 심한 것이고 그 양극화 문제는 지대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죠. 조그만 창업을 하려고 해도 나날이 치솟는 임대료 감당할 수 없고 코로나로 영업이 힘들어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로 가진 모든 자산을 다 그 탕진을 했는데 보니까 뭐 주거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몇십억씩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이 지대 추구, 불로소득 추구 이런 병폐를 없애고 좀 민생이 좀 편안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문제를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힘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면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회 병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그런 구체적인 국리를 통해서 좀 민생에 절박한 민생에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구상도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 뭐 성찰해야 될 이 상황에서 뭐 개인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실 제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너 왜 정치하니 그러면 제가 그 세탁소 집 둘째 딸인데 출발선이 같은 사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지방이나 뭐 서울이나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어디서 출발하건 그런 기회와 또 보람이 주어지는 공정한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 정도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할 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워낙 이제 제주의 어떤 4.3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네, 네. 계속 그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추미애라는 사람에게 네. 제주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예, 묻는다면. 네. 그 얼마 전에 제주 법정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서 이제 희생자 한 분 한 분 유족들에게 무죄 선고하는 날이 있었죠. 예,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다 호명을 하고 네네네. 무죄를 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 수영이 명부 찾아줘서 오늘 이렇게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누가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특별법을 만들 때 또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선고 받을 때 이 하늘에서 영혼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는 진정한 날인 것 같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제주 4.3 문제를 풀라고 태어나신 사람 또 제주 4.3 문제를 끝까지 다 책임지고 완성시키라고 네. 법무부 장관이 되신 사람으로 네. 당신은 그렇게 이 순간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주와 맺은 인연이 제가 그냥 일체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역사를 함께 만들고 있구나 이 생각이 참 저를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슴 뜨겁게, 뛰게 하시고. 가슴 네. 뛰게 하고 뜨겁게 만든다고 할까요? 네. 그 정치인으로서는 참 행복이죠. 그냥 말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함께 쭉 길을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길 고비고비마다 참 힘들었지만 끝을 보는구나. 네. 그게 하나의 성취했다는 그런 보람 또 자긍심이 이걸 심어주니까 제가 제주 명예도민 이 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주 네. 도민들께 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북촌 마을 너번숭이에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아기 무덤이 있었는데요. 아기가 어떤 부모도 찾아가질 못하고요.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아기가 버려진 채로 그냥 있었다고 하죠. 그 아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가봤을 때 바람개비도 있고 인형도 놓여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픈 그 비극의 현장을 지금도 지우지는 못하는 거죠.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되고요. 강요백 화백께서 그리신 젖먹이 그가 그날 북촌 그 초등학교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있는 처절한 장면에 이렇게 동백꽃이 떨어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저렇게 무참하게 생명을 짓밟고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저질렀지만 그걸 우리는
잊지 않는 이유는 다시 그 같은 비극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의 자각이거든요. 그 자각을 참아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권사로 반전을 시키고 풀어낼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무한히 존경하고요. 아마 그 평화와 인권을 지킨다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해내면서 이 문제를 푸는 이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의 그 가치가 더없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또 제주만이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땅 평화, 인권 지켜내는 힘이 곧 제주이고 또 우리 제주가 또 세계 인권 보건사에 한 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 20년 넘게 푼 이 과정은 세계 인권사에 아주 독보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함께 연대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관님 그 방송 내내 이렇게 울컥한 마음을 많이 누르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예. 긴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 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함께해 주신 추미애 전 장관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제주 MBC 4.3 특별기획 새로운 봄을 방송합니다. 21년 만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을 이뤄낸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전문가 패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